오늘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이 파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파트 같으면서도 막상 시험에 나오면 조금 많이 틀리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라이브가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험 대비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평등권 판례하고 직업의 자유 판례를 쭉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평등권 판례가 참 저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많고 비슷한데 결론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평등권 판례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직업의 자유도 좀 많죠. 판례가. 직업의 자유 판례도 많아서 한번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거는 라이브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실은 7월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빨리 당겨서 한 게 7월 30일 날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접종 모의고사 있다고 해서 조금 빨리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더 그 사이에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고 그게 아니면 예정한 대로 다음번 오늘 마치고 다음번은 8월 6일, 8월 13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 개인정보 파트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뭐 7월 우리 이번 달에 간부 시험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간부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간부 시험 듣는 분들도 강의 듣는 분들도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60일 작전 끝나기 전에 이번에 또 어떤 키워드에서 나올 건지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강의안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파트부터 펼쳐주시면 되고 책 2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줌을 오픈했기 때문에 전체 다른 분들도 좀 들으실 수 있게 한번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책이 없는 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책을 보시고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잠시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기본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은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의 부분 보면 의의와 개념들 많이 나오죠. 개인정보는 두 번째 문단,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공적 생활에 생성되었거나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 포함한다라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죠. 그 판례는 아래서 지문 정보도 개인 정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겠죠? 지문을 통해서 요즘 다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문이 개인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경찰청에서 보관을 하죠. 수집, 보관, 전산화해서 범죄수사 목적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X 문제를 보면 21년 국가 7급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문 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쟁점이 나왔어요. 당연히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제 헌법적 근거. 제가 페이지를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라 여러분들이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헌법적 근거.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그리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고 나아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독자적인 개별적 기본권이다라고 펠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조, 17조 그러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문 날인 제도가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보유하는 것. 필요하죠.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대표적인 개인정보죠.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다. 법률 위반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합헌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자에게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60일 지문에서 만났었어요. 기억하시죠?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사회부조 생계급여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이 필요하고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 그렇죠?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또 이런 것들, 의약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죠.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있고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별 의료급여 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료급여라는 생계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 진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와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채무자가 그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명부에 등록한 거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청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번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다음.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데 필요하다면 그 제출 명령을 내려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의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체관계 확인을 위해서 법적 분쟁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이 제출 명령을 쉽게 내리지 않아요.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이것이 꼭 실체 진실 발견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한도 내에 생기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위반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판례 선생님들, 교원이 교원단체, 전교조 등에 가입한 것은 민감정보로 보고 있죠. 가운데 부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이다. 그런데 이 제공하는 것이 지금 인원수, 가입 현황만을 규정하고 있고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당사자, 선생님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재결정권이 제한은 되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인원수만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가 충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서 명단은 공개 안 하고 인원수만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도 아니고 끝에 보면 학부모들의 알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청구인이 학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들 학부모의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 비교 판례에 이것도 나오죠. 국회의원이 명단을 실명 자료를 공개해버린 거야. 이것은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했다. 대법원 판례에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 및 여러분들 왜 이런 문구를 제가 그대로 쓴 것은 결국은 이게 기출이죠.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 및 보존 기간을 정하면서 범죄 경력 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고 별도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를 보존하고 보존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1번, 2번이죠. 일단 첫 번째는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를 하는데 우리가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 경력 자료는 그 삭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보존되죠. 그러나 이것들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사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가 키워드고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되죠. 죄가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 자료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그 다음 연결이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보존해야 되겠죠. 수사 경력 자료 죄가 되지만 이번에 한해서 봐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력 자료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고 계시죠?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여러분들 이거 항상 제가 강조했죠. 변호인이 아닌 제3자와의 접견은 녹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녹음 녹화, 영상 녹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도관 참여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녹음한 거, 이 녹음 파일 역시 개인정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녹음해서 그것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 된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필요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전체 내용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접견을 녹음한 파일도 개인 동일성 식별하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격이 인정된 때는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전자발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 합헌입니다. 당연히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고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된다. 이거 여러분들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본권 제한되냐 할 때 좀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이 붙였다고 생각해봐. 사생활 제한 되겠죠. 그렇죠? 위치 정보, 개인정보 가져간다고 느낄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인격권 같은 것도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수치스럽죠. 그래서 세 가지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보면 어쨌든 필요하고 이 제도 자체 합헌이고 끝에 보면 필요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그렇죠? 침해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밑에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수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형벌 불소급 원칙 또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그렇게 그 쟁점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 다음 판례 DNA 감식 치료 채취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 그리고 그 담당자가 계속 검색 결과를 해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맨 포인트가 죽을 때까지 영구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DNA 정보도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게 민감 정보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민감 정보에는 아까 정당에 가입했는지 교원으로 교원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민감 정보라고 했는데 그 유전자에 관한 정보도 민감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DNA 정보는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는 맞지만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DNA야말로 사람마다 여러분들 고유한 그 동일성 식별하게 해주는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는 맞아요. 그렇지만 유전자 정보처럼 민감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아래 수용자가 제출한 소송 서류의 발송 일자 등을 소송 서류 접수부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 수형자네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소송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소송 서류의 접수, 발송 일자 등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 보면 어떤 정보를 기록했냐면 교도소에서 접수 일자, 소송의 종류, 소송 서류명, 관할 법원, 사건 번호, 기간 만료일 등의 정보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이지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사실은 뭐 교도소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소원할 수 있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서류의 내용을 보진 않는다. 소송 서류의 접수 일자, 발송 일자, 소송의 종류, 기관 이런 것들만 형식적인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아래 판례 한시적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이행명령. 원래는 우리 여러 가지 번호를 썼는데 010으로 통일이 됐죠.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이행명령으로 개인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되지 않는다. 이거 조금 특이하죠. 이것은
다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호 이동을 019, 017 없애고 010으로 통합하도록 한 이 이행 명령이 인격권과 무관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아니고 재산권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이동 전화번호가 재산권 아니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아가 여러분들 인격권 수치스럽습니까? 아니죠. 뭐 여러분들의 출산권, 명예권, 여러분들 좀 특징 짓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1년 법원 행시 시험에서 요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제한하지 않는다 쟁점으로 기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행복추구권 침해도 아니죠.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다 판례에서도 나왔습니다. 메모 좀 해두세요.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다. 22년 법학 경채시험에서 나왔어요. 그 아래 가축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설치해서 이동 경로라는 그쵸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가축 전염 예방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밑에 우리 본인 인증 관련된 판례 중에 합헌 판례네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렇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든지 게임물 중독성이 있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본인 인증은 합헌이죠. 끝에 보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내 정보 내놔 귀찮게 하니까 그렇죠?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 정보를 가져가니까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19년, 21년 법원 행시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책에 지금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 판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은 상당히 다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강의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강의안에는 상당히 기출 표시가 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체크해 주시고 제가 기출 표시를 안 했던 판례더라도 이미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 말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죠. 학원에서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이 받아야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어쨌든 이 청구인은 그것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할 수 있고 동의를 받고 하고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여러 가지 사전 사후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즉 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이 제도 자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판례 가해 학교 폭력 관련해서 판례들이 있죠. 뭐 학교 폭력을 하면 부모님 오시라 해서 부모님도 같이 교육받아야 되고 일반 행동 자유권 침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었고 또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 때 전학이라든지 퇴학 이런 센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없도록 한 것, 그것도 합헌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판례는
학교 생활 세부 사항 기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그죠? 생기부에 이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졸업할 때 삭제해 준다라는 점 일정 기간만 기록하고 있고 졸업하면 삭제하고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학생의 이런 부분까지 생기부에 적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래 요거는 참 위헌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규율 위반 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결 수용자. 그런데 교도소에서 깽판을 친 거죠. 규율 위반하고 그래서 뭐 금지 처분 등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내가 저지른 범죄와는 무관하죠. 그런데 얘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양형 참고 자료로 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형을 내릴 때 고려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쓰면서 집행유예 날 거, 실형이 날 수도 있고 2개월 날 거, 뭐 6개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는 2인의 기각 의견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합헌의 이유니까. 괄호 1번 보면 형 집행법 규정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개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즉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괄호 1번.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 실형을 위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이 인정된다. 내밀한 인격이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미결 수용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향유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보호 조치들이 마련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좋네요. 미결 수용자가 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향유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표현 같아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다시 제목 한번 보세요.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규율 위반 사유와 징벌 처분의 내용 등을 양형 참고 자료로 법원에 통보해 준 거 법률 유보 원칙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그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건 맞지만 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래 줄줄이 똑같죠? 아동 청소년 성매수죄 신상정보 등록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신상정보 등록 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요게 기출이 많이 됐죠. 반대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고 어쨌든 다 합헌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겠지만 위헌인 것은 딱 하나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도록 한 것, 그거 하나만 위헌이 났습니다.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다. 그리고 여기 또 그다음 강간, 주거 침입 강간상해 유죄 판결 확정된 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소지 행위로 유죄 판결 확정된 자, 이것들 모두 합헌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저는 이게 가끔 헷갈리는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진짜 이건 나쁜 놈이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몰래 카메라 혹은 어디다 부착해가지고 촬영한 거잖아요. 유죄성이 아주 분명하죠. 이건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 관련해서 두 가지가 위헌이 되었는데, 한 가지가 아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률적 20년 등록기간, 그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래에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민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되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단기 1회 등록 대상자와 직접 대면의 방법으로 등록 정보의 진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즉, 변경 내용을 제출해라. 그리고 반기에 한 번 직접 대면해라 라고 하고 있고, 이것 역시 합헌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밑에는 신상 정보는 등록 제도가 있고, 여기처럼 공개 및 고지 제도가 있죠. 공개 및 고지 제도도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등록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고, 공개는 우리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면 검색하면 동작구에 거주 중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 유치원 이런 곳에 통보 고지해 주는 것이 고지 제도이고, 두 제도 모두 합헌이다. 마지막 부분 보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제도가 인격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것들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 고지하도록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합헌이다. 넘어가시고, 이것을 원래 없었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제도가 없었는데, 이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소급 적용한 거,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인격권,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끝에 또 비형벌적 보완 처분으로 소급 처벌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손가락에 있는 판례가 22년 경찰 승진 시험이죠. 소급 처벌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된다가 하나고, 이 위의 판결은 과잉 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하는 것이 과잉 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고 소급 처벌 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다. 소급 처벌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은 별개의 원칙이죠. 그래서 각각 검토한 거고 둘 다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 우리 많이 했죠. 대법원 판례. 서울대 교수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이런 것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로엠비라는 유료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공적 생활에 형성됐거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는 맞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은 맞다. 그런데 두 번째, 이때는 알 권리와 내 사생활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 진한 글씨로 표시한 부분, 비교 형량에서 어느 쪽이 이익이 더 큰지 판단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이미 경찰 승진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비교 역량 해봤더니 알 권리가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이익보다 더 크더라. 정보 주체 인격적 법익보다 우월함으로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 다음 부분, 그쵸? 갑회사가 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병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갑회사의 영리 목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동의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여기 부분 여러분들 기출된 거 기억나십니까? 최신 기출에서 이것도 한번 나왔죠. 이 부분 방금 읽은 부분도 밑줄 긋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영리 목적으로 쓴 것은 지나친 거 아니냐, 내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썼다고 해도 이미 그 회사가 수집한 정보는 내 동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봤고 별도의 동의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판단했고 이 부분도 기출이 됐습니다. 표시해두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난 글씨나 밑줄이 안 그어진 부분들도 이제 다시 보면 기출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저처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면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어마어마한 조사표 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가져가죠. 그런데 상당히 불필요한 항목들은 폐지했고 52개나 가져가지만 38개 항목은 유엔의 조사 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 항목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요 인구주택 총조사는 2017년 판례인데 경찰 승진시험에서 3번 연달아 나왔어요. 19, 20, 21년 경찰 승진시험에서 3번 연달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자가 다 보여주세요 하면 영상 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합헌입니다. 특히 이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예요.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까 말했죠. 영상의 동일성 식별할 수 있다면 영상 또 대화 녹음도 개인정보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한편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판례는 기출이 아주 많이 됐어요. 18년에 19부 되었고 20년 비상계획관
하반기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아래 판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그쵸? 여러분들 이것은 감청이 아니고 압수수색이죠.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찌리리 대화 중인 것을 듣는 것은 감청이라고 했고, 송수신이 완료돼서 보관 중인 것에 대한 전기통신을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알고 있고, 그 다음 그 압수수색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누구? 그 당사자, 수사 대상이 됐던 피의자한테만 통지하고 그 상대방한테는 통지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상대방까지 다 알게 되면 발칵 뒤집히겠죠? 그런 점에서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적법 절차 원칙으로 검토를 했네요. 그렇죠? 절차적 보장이죠. 그 상대방한테까지 이것을 알려주고 뭔가 문제 제기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냐의 문제여서 적법 절차 원칙으로 검토했습니다.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받고 이건 21년 법원 9급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는데 23년 법원 행시 시험에서도 또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아래 김포시장이 김포경찰서장한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했다. 요거 우리 영장주의 판례로 봤죠? 이것은 임의 수사에 불과해서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영장주의 위반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랑 위헌 판례랑 비교해서 기억할 것은 2년치, 3년치 요양 급여 자료를 넘긴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것도 사실 조회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지나치다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라고 본 판례 일단 위헌 판례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아래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명단, 내 정보가 내 이름 합격 여부를 알려지는 거죠. 이 합격자 로스쿨생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명을 공개하고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족이 된다. 따라서 이 로스쿨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합헌입니다. 이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5명이나 위헌 의견을 냈죠. 이것은 여러분들 법정 의견은 합헌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법정 의견으로 기억하시고 기출이 많이 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승진시험뿐만 아니라 21년 입법시험, 22년 국회 8급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이건 최신 판례죠. 벌써 이거 기출이 3번 됐어요. 어린이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이용할 어린이집 운영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사실 공표, 법 위반 사실 공표,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위헌이 낮죠. 인격권 침해다, 뭐 또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 위반되고 진술 거부권 침해 이렇게 봤었는데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합헌이 났습니다. 결론,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인격권 판례로도 한번 나오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로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메모해 두십시오. 이게 22년 판례임에도 교수님들이 다 주목을 해가지고 23년 소방간부, 그 다음 23년 법원 행시시험, 23년 가장 최근에 국회 8급 시험에서도 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랑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많이 출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사실은 기업들 간의 문제예요. 그거를 국민한테까지 이렇게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사건은 그런 점에서 위헌으로 갔지만 어린이집은 공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합헌으로 갔다. 인격권 문제 됩니다.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수치스러우면 인격권 제한이라는 것을 꼭 떠올려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제 위헌 판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이 위헌이 됐습니다. 끝에 부분 보면 음란죄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 대상을 축소하거나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등 다른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된다. 그렇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 적합성은 있지만 그게 최선이야 라고 할 때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우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아래 이제 제가 손가락에 이렇게 썼죠. 위헌 결정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서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외에도 합헌이 났었던 12조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는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아래 법률 보세요. 요거 질문이 한 번 있었어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42조 1항이고 단서에 보면 다만 12조 13조의 범죄가 요거죠. 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고 13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는 제외한다인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무조건 제외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 정지나 징역형을 받으면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경미한 경우만 제외한 겁니다. 벌금이면 야 이거는 좀 가볍잖아. 벌금형 받은 사람만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조 13조의 범죄 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11조 3항 및 5항이 이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예요. 배포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이 세 가지 범죄는 벌금형 받았을 때는 제외되지만 그 이상을 받았을 때는 등록된다. 이거 형사법에서 여러분들 표로 배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법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헌법적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위헌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 옆에 제가 이제 요게 판례에서 하나 빠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옆에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성범죄자 신상 정복 등록 대상이 되도록 한 거 제도는 다 합헌인데 요거 하나 위헌이 났고 플러스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을 하도록 한 거 그 부분도 위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메모 여기 옆에다가 또 해두세요. 안 하신 분들은. 그 회의 채팅방에 제가 일률적 20년 그 판례 메모해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것을 일률적 20년으로 하는 것도 헌법 불합치가 났고 또 취업 제한, 그렇죠? 성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 제한이 있죠. 의료기관, 학교시설, 유치원 등등 취업 제한을 일률적 20년으로 하는 거 모두 헌법 불합치 결정 났습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저랑 보면 이제 천천히 보긴 봐도 또 잘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출이 됐을 때 결론을 내가 기억해내려면 결국은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구를 보고 급할는지 기억해야 되고 심정적으로 그래 이건 위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니다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문구를 우리가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위험 판례 좀 해봅시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본인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그렇죠? 병역 면제 사유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질병명을 그냥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사람의 육체, 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 정보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고 특히 질병명은 민감한 개인 정보다. 그럼에도 보세요. 두 번째, 괄호 2번 보면 공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면제 받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정말 병역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질병명을 공개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률적 공개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다음 보면 일정한 질병, 좀 민감한 유전병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 일정한 질병은 비공개 요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죠. 질병은 개인정보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판례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인데 판례에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판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예외적으로 비공개 요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건 이제 외울 만큼 됐죠.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부진정 입법 부작이죠. 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것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쵸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계속 내 주민번호가 활용되고 유용되고 있는데 해외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시스템 심사 거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하지 않은 것, 주민등록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완금지원칙 위반되어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이 15년 판례로 나오고 바로 16년 법원 구급에서 바로 나오고 18, 19, 21년 변시, 그 다음 21년 법무사 시험까지 계속 여러 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 형제 자매는 본인하고 다른데 형제 자매가 내 것을 마음대로 빼본다. 형제 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남용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이복 형제라고 했어요. 따라서 본인하고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비판론이 정말 많이 나왔죠. 21년 경찰 승진 시험 이후에도 23년 경찰 간부 시험에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메모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는 미용결정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형제 자매는 아예 교부 청구권자에서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법
법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를 빼보도록 해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집 주소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 제목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이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람까지 떼볼 수 있도록 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비교 판례가 최신 판례 상세 증명서죠. 상세 증명서가 무조건 나옵니다. 포인트로. 그러면 상세 증명서, 최신 판례에서 말한 상세 증명서는 가족 간의 신뢰를 위해서, 그렇죠? 헤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들이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의 상세 증명서를 빼보면 혼인외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가족 간 신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상세 증명서 떼볼 수 있도록 한 최신 판례는 합헌으로 갔습니다. 이미 상세 증명서 판례도 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한테 요양급여 내역을 줬다. 이런 요양급여 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죠.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냐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약 2년 내지 3년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수사에 불가피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고 봤죠. 그런데 손가락 보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죠. 이 쟁점도 기억을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합헌 쟁점, 위헌 쟁점 섞여 있는 거죠. 기지국 사건. 기지국 사건은 기지국 개통해서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제한된다고 봤습니다. 밑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척발, 신원,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잖아, 정보.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 통신을 건드니까 통신의 자유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를 유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특히 기지국 수사를 허용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제 통신의 자유에서 또 배우겠지만 영장주의는 어떻게 되죠? 영장주의는 적용되죠. 영장주의는 적용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 요청하는 것은 강제처분이고 영장주의는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 허가 받도록 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블랙리스트 사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부의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 단체를
그 견해를 수집, 보유, 이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 배제, 지시한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것이고, 괄호 1번 보면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도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 그런데 이것을 수집할 근거가 아무데도 없었다.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이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라는 것도 기출이 됐습니다. 21년 국가 7급이 여기 표시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라고 봤고, 손가락 보면 지원 배제 지시한 행위가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렇게 했네요.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래 본인 인증 사건에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 두 가지 판례 중에 위헌 난 거 두 가지죠. 두 가지 외에는 다 합헌입니다. 첫 번째 위헌 판결은 그냥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위헌 판결이었고, 두 번째 판결이 21년에 나왔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도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 제목을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명 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다른 수단에 의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명예훼손죄나 사후적 수단이,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죠. 정책 의사표현이 가장 기묘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 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라는 개념, 지지, 반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기출이 됐습니다. 같은 취지 판례 보면 먼저 났던 판결이죠.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위헌이다라고 했어요. 결론,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같은 취지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도 위헌이라는 것이죠. 위헌 두 가지고 비교 판례 보면 나머지 아까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 인증제 혹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제, 그다음 또 최신 판례가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합헌이죠. 합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례 본인 확인제 관련해서는 위헌인 거 2개, 나머지 다 합헌이고, 특히 최신 판례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은 합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있죠. 합헌인 거. 이동통신 전화 가입할 때, 그렇죠? 전기통신 영무 계약을 가입할 때 대포폰 방지를 위해서 본인 확인제 하도록 하는 것도 본인 확인 관련, 실명 확인 관련 합헌 판례죠. 그렇게 4개의 합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완 처분, 요거는 21년 판례 중에 너무 중요한 판례죠. 보완 관찰 처분 대상자, 이게 완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피보완 관찰 처분자가 아니라, 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잠재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불과한데 이 사람을 첫 번째 출소 후에 신고해라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파악은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신고한 거주 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도록 한 변동 신고 조항은 너무 영구히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신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변동신고 조항 부분 위헌 났는데 이거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22년 국회 8급하고 23년 경찰 간부시험에서도 이거 출제가 됐어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는 점의 차이가 있고 비교 판례 보면 반면 피보안 관찰자 이건 이미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주거지 현황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죠. 피보안 관찰자인지 아니면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인지 그리고 대상자라고 하면 출소 조항인지 출소 후 신고 조항인지 변동 신고 조항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내게 너무 좋잖아요. 세계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다음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와 보전 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렇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 불기소, 불송치하면 수사 경력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했다가 삭제하는데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받으면 무죄랑 비슷한 거임에도 규정을 두지 않아서 영구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은 안 맞죠? 행동원칙에도 위반될 것이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 결정받은 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손가락 보면 정확히는 이렇게 되죠. 형치료법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가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이 결정되면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했는데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서 소년범에 대해서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또 역시 부진정 입법 부작이죠. 입법이 불충분, 불완전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수사 경력 자료를 사망시까지 계속 보관하게 된다는 점의 유연성이 있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네요. 네. 해놨죠. 소년범은 보호 사건으로 처리해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년범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범 사건. 보호 사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2년 7월 21일 이 판결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아니고 통신자료 취득행위.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기출된다고 했고 우리 경찰 2차 시험에 경찰 2번 1차 시험에 케이스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이용자의 성명 등 여기에 따옴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정도의 개인정보 가져가는 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뭐랑 차이가 있어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비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어마어마한 정보죠. 위치 정보, 여러 가지 개인 정보 가져가는 통비법 통신자료 사실 확인 자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은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 의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또한 필요하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전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사후에라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인데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알았죠? 23년 경찰 1차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고 그 다음 23년 국회 8급 시험에서도 이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전기통신사업법 아래 보면 되어 있죠. 83조 사망에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그쵸? 대포폰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 핸드폰인지 아니면 타인명의 핸드폰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의 수사에 불과하다. 다만 사후 통지 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쭉쭉쭉 보시면 되고 4조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23조의 민간정보 얘기하고 있죠.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또 쭉쭉쭉 시행령에 보면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자료 이런 것들은 민감 정보다 얘기하고 있네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한과 한계 보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민들, 언론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알릴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죠. 그것과 반대쪽에는 사생활이라는 사생활 비밀 혹은 또 개인정보라는 것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어떤 우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규범 조화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기준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 지난 글씨 부분 이것도 22년 경찰 승진 시험에 기출이 됐던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 봤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제도 등록 제도가 있고 공개 제도가 있고 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좀 범위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이거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제도 자체 합헌이죠. DNA 정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DNA 정보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하나 있죠. 아래 보면 DNA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데 그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당사자한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것에 대해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재판 청구권 침해로 봤습니다. 그렇죠?
재판 청구권 침해 판례로 소개가 됩니다. DNA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영구 보존하는 거 아까 봤죠? 그리고 소급 적용하고 영구 보존하는 것들, 소급 처벌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고 영구 보존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당사자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다. 그렇죠? 합헌 유형쟁점 섞여 있는 이런 제도들 잘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이 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 명단 공개가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 언론 보도로 인한 침해 구제, 사생활 비밀과 침해 구제 부분 보면 정정 보도, 반론 보도로 구분해야 되고, 정정 보도는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고, 반론 보도는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고의 과실 위법성까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을 때는 추후 보도 개재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정정 보도 청구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소송 절차에 따라 조금 엄격하게 하고, 반면 반론 보도, 추후 보도는 간단하게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세 개 다 똑같이 규정하고 있었다가 위헌 결정 난 이후로 개정이 됐어요. 정정보도 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의 소송 절차에 따라 하도록 개정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개정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에 의한 침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그것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 정보의 삭제,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있고, 한편 사이버 스토킹죄, 공포식임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되고 있죠. 이 제도들은 모두 다 헌법소원 갔었지만, 위헌법률 심판했지만 다 합헌입니다. 합헌.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조항이 있죠. 20년 판례. 30일간 임시, 밑에 손가락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 말을 믿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일단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지나면 다시 그 글이 보여요. 이 임시 조치 하도록 하는 거, 그것을 표현한 사람의 표현에 잘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필요하죠? 그 다음 사이버 스토킹 제도 합헌이다. 형법상 협박죄만으로는 사이버 스토킹 규제하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문구들,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헌, 이런 것들이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도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 천천히 한번 다 끝까지 봤네요.